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폴 오스터의 또 다른 작품인 이 우연의 음악, 우연의 음악이라는 소설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폴 오스터 이렇게 녹화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관련 영화가 또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연의 음악, 이 원작 소설을 기본으로 해서 또 필립 하스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찍었는데 저도 뭐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보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 사실은 뭐 유튜브에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헐적으로 조금 이제 영화 그가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해외 유튜버인 것 같은데 이 뮤직 오브 찬스라는 그 영화를 저도 사실은 이 영화가 있는지 몰랐어요. 폴 오스터 그 원작을 토대로 한 이 영화가 있을지 몰랐는데 이 영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어렵지 않게 또 보실 수 있고 또 저작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은 현 상태에는 올라와 있어서 저도 이렇게 뭐 알려드리는 겸 뭐 모르겠어요. 뭐 저작권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튜브에서 또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다른 해외 유튜버 분에게. 근데 저도 뭐 이번에 이렇게 소개해 드릴 겸 겸사겸사 이렇게 영화 겸 소설을 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아마 처음 폴오스터의 글을 읽은 게 우연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사실은 폴오스터의 특징적인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폴 오스터의 글에는 우연이라는 어떤 사건이 하나의 그 이야기적인 전체 구조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 어떤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것이 불가피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묘사를 하는데 사실 이 작품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고 오히려 더 우리가 예상한 지점에서 더그 우리의 뒤통수를 계속 치고 있다는 거죠. 주인공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 내쉬라는 인물입니다. 이 짐 내쉬는 소방관이며 역시 스포일러가 있기는 한데 스포일러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주인공인 여기 짐 내쉬, 여기 제임스 스페이더는 잭 포지로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짐 내쉬가 이제 유산을 상속을 받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도 하고 이제 유산을 상속을 받은 한 마흔 중반의 사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직 소방관이었고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잃었는지 아니면은 뭐 방랑벽이 생긴 건지는 몰라도 이 짐 내쉬가 사실은 미국 전역을 방황하기 시작해요. 죽은 부모가 남긴 20만 불을 가지고 이제 미국 전역을 방황을 하는데 점점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연히 잭 포지라고 하는 여기 제임스 스페이더가 연기하는 이 잭 포지 조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젊은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잭 포지라고 하는 인물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프로 도박꾼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 도박꾼인데 사기를 친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타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확률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돈을 아, 많이 이제 따는 그런 프로 도박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포커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포커를 치면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따는 프로 도박사다. 근데 이제 타짜같이 불법은 아니다.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둘이 허무한 대화와 존재론적인 대화 마치 뭐 거대한 괴물에서 주인공과 벤자민 sak스가 이야기를 나누듯이 아니면 달의 궁전에서 그, 그 노인과
마르코가 대화를 나누는 듯이 이게 철학적인 내용과 실존적인 내용, 허무한 내용, 인간이 어디까지 자신의 운명을 조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 대화 끝에 폴 오스터 특유의 문체가 우리를 끌어들여요. 충분히 그거는 납득을 하실 거예요. 마치 뭐 차를 마시면서 혹은 뭐 술자리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대화 끝에 잭 포지가 하나의 제안을 해요. 여기 빌 플라워와 윌리 스톤이라고, 플라워와 스톤이라고 하는 이 거부가 있는데, 지금 영화상에서는 요 인물일 거예요. 요거는 IMDb에서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사진이에요. 이 빌 플라워와 윌리 스톤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굉장히 거부다. 근데 도박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약간 조금 이제 유흥거리를 즐기는, 이렇게 시간을 그런 걸로 보내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정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사람에게 포커 게임을 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조금 이제 시간 낭비할 겸 또 이제 시간 보낼 것도 없고, 돈 같이,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굉장히 크지만은 또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여흥거리잖아요. 그래서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20만 불 남았다라고 했을 때 10,000불에서 뭐 20,000불 정도 그 돈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과 포커 게임을 치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빌 플라워와 윌리 스톤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왜냐면 또 잭 포즈는 요쪽 바닥에 빠끔일 테니까. 그래서 가요. 이 두 사람에게 가요. 그런데 뭐 영화는 그렇게 소설에 반하는 각색이 아니었어요. 제가 영화를 감상을 했을 때. 그래서 소설 속 내용이 많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갔더니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묘한 사람들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저택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영화나 소설이나 다소 초현실적인 느낌이 좀 있죠. 뭐 집안에 여자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뭐 키우는 개도 없어요. 다만 빌 플라워와 이 윌리 스톤 이 두 거부만이 마치 이복 형제 같기도 하고 동성애 연인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기묘한 분위기에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얀색 연미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미국 남부,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어떤 미국 남부의 거대한 저택, 그러면서도 넓은 정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의 저택에서 둘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저택의 관리인으로 이제 뭐 좀 많이들 아시는 배우일 수가 있겠지만 에멧 월시, 그 블레이드 러너나 그 코엔 형제의 블러드 심플이라는 영화에서 탐정으로 배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M.M.L. 워시가 연기하는 켈빈 머커스 영감탱이가 이 집안의 집사 겸 일을 하고 있고, 이 크리스 션 펜의 동생이었죠. 이제 플로이드 머커스라고 하는, 여기서는 손자로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는 아들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과 이 머크스 가문의 사람들이 여기 이 플라워와 스톤을 도와주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4명의 인물이 이 거대한 저택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배경부터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공허하고 초현실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폴 오스터의 장난질 플러스 이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데, 포커를 쳐요. 그러니까 넷이 포커를 쳐요. 그러니까 3명이서 포커를 치죠. 내쉬는 뒤에서 잭 포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서포트 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후원자의 입장으로 돈을 대주고 얼만큼의, 뭐 속된 얘기로 와리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포커에서 앉아 있는 사람은 잭 포지, 윌리 스톤, 빌 플라워 3사람이에요. 이 3사람이 포커를 치는 거야. 그런데 잭 포지는 처음부터 거의 막판까지 승승장구를 해요. 10,000불을 넣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어떻게 도박에
받는지는 제가 잘 소설상에서 묘사가 되는데 잘 모르니까 제가 포커를 해서 안전한 확률 게임으로 거의 80에서 90%의 돈을 더 벌어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벌어 제끼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 실존주의의 대화가 이루어진 겸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도박의 그런 짜릿함이나 도박을 통한 어떤 뭐 카타르시스 뭐 이런 종류의 상황이 벌어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로스터가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은 이 플라워와 스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카드 조합이 나와서 승리를 한번 거둬요. 그러니까 이 승부 조합은 말도 안 되는 승부 완전히 그냥 완전히 플라워와 어떤 내가 이 카드 패를 쥐면은 무조건 이길 수 없는 패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잭 포지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해도 이 패는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을 따요. 플라워와 스톤이.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딸 가능성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다음번 두 번은 연속으로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패예요. 그래서 내쉬랑 포지가 아 괜찮다. 한 판 정도는 뭐 저런 패도 나올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패를 돌려요. 어? 웬걸? 또 플라워와 스톤에게 또 어떤 식으로 머리를 써도 이길 수 없는 최상의 카드 조합이 또 나온 거야. 두 번 연속으로.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내쉬랑 포지가 그럴 수 있어. 뭐 그래.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세 번째 판을 돌리는데 플라워와 스톤이 또 패를 까니까 또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패를 이길 수 없는 패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 글이 일종의 부조리한 블랙 코미디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고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좀 섬찟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그리고 네 번째에도 연달아 그런 풀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이길 수 없게끔 퍼펙트한 패가 네 번, 다섯 번 연속으로 플라워와 스톤이라고 하는 이 하얀 옷 입은 이 거부들의 판에 그냥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내쉬가 자기 차까지도 저당을 잡히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걸어서 500에서 600불이 남거든요. 그 돈을 다 걸어서 요번에 막판으로 한번 질러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네 확률 게임은 확실한데 이렇게까지 저 사람들이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확률 게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지없이 그것도 풀하우스 비슷한 그 완벽한 조합이 또 플라워와 스톤에게 주어졌고 여기서 또 완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지와 내쉬는 완전히 저당을 잡히고 거기다가 또 빚까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패배가 돼요. 그러면은 있는 돈은 이미 다 플라워 스톤 이 두 사람에게 잊혀져 버렸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거의 다 감을 잡으실 텐데 지금 이 우연의 음악의 표지를 보면은 이 괴물로 묘사된 머리가 두 개인 한 명의 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한 사람이 돌을 나르고 있고 이 돌 주위로 아마 돌을 세운 거를 이야기를 나오게 있죠. 여기서 윌리 스턴과 플라워가 제안을 해요. 아마 2만 불 정도 잃은 것 같은데 돌을 500개를 날라라. 500개를 날라서 500 곱하기 20은 500개 곱하기 2는 1000. 하여튼 뭐 500개를 날라라라고 한 거예요. 20불에 한 개에 20불. 그래서 하여튼 한 개에 20불에서
이 거대한 돌을 옮겨서 담을 쌓아라. 그러면은 너희들 빚을 탕감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요. 이 일을 시작을 한 이래로 플라워와 스톤은 더 이상 이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드러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부터 간접적으로만 등장을 해요. 에멧 월시가 연기하는 머크스 영감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시와 포지에게 전달해 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 사람들의 뜻이 편지나 서지로 등장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아.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이 포커판에서 2시간에서 3시간 남짓해서 일은 1만에서 2만 불, 아마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빚 보증 빚을 담보받은 것까지 담보받은 물건값까지 해서 한 3만 불 정도 되는 돈을 3시간 정도에서 다 잃었고 그 돈을 육체적인 노동 1,000개 정도 되는 거대한 돌을 옮겨서 담을 쌓는 일로 메꿔야 돼요. 그 일을 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들은 못 나간다라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시자로 머크스 영감이 조금 이제 영화상 초반이나 지금에 나왔던 머커스 영감이 그 일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되거든요. 드디어 뻘짓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시지푸스의 신화나 제가 뭐 제 블로그에 올렸던 뭐 모래의 여인에서 모래를 퍼나르는 그런 아무런 목적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노동을 시켰을 때 내가 노동을 해야만 했을 때 그 노동에서 돈을 정말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노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노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잭 포지는 상당히 이게 오락가락하게 돼요. 오락가락하게 되고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그 노동의 강도가 계속해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영화 배우들이 제임스 스페이더나 맨디 패틴킨, 맨디 패틴킨이 연기하는 이 내시와 포지가 정말로 그 노동을 수행하는 거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찍기가. 근데 이 노동의 과정에서 포지는 왜 내가 졌을까를 분석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에 대해서 막 투덜투덜대고 이제 플라워와 스톤을 의심을 그거를 하죠. 저 사람들은 왜 이런 뻘짓을 시키는가. 근데 짐 내쉬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의미 없는 노동에서 평안함을 느껴요. 그게 아이러니거든요. 이 작품에. 그러니까 내가 이 돌을 옮기고 돌을 쌓고 이 과정에서 외려 짐 내쉬는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20만 불의 돈을 가지고 그 미국 전역을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탕진할 때의 그 느낌이 아니라 그 느낌에서 받는 그게 오히려 자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그런 자유에 자기를 내맡겼을 때는 결국에는 불안을 느끼잖아요. 불안을 느끼고 돈이 없어짐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빌 플라워와 윌리 스톤이 강요하는, 그리고 강요가 아니지, 이제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노동을 통해서 사실은 내쉬는 마음의 안식을 얻는 이상한 기이한 평안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지점도 뭐 분석을 하다 보면 끝도 없겠죠. 왜 내쉬가 이런 행동에서 편안함을 느꼈을까?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몰래 티파니라고 하는 이렇게 매춘 여성을 불러서 술을 먹고 그냥 조용조용한 그냥 뭐 그런 얌전한 파티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돈을 통해서 사실은 그 돈도 어떻게 보면은 업무량에서 배제가 됐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플라워와 스톤에게 보고가 되고 본인들이 일하지 않은 만큼의 양과 여흥에 썼던 돈이 맞물려서 이자로 맞물려요.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로 맞물리는 거야. 그리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조금씩 더 옮겨야 될 돌의 양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경을 건들 만큼 늘어나요. 신경이 건드려서 폭발할 지점까지 약간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신경 거슬리는 몰사는 소설이 더 심해요. 그러면 이게 얘네가 일을 안 하고 먹은 만큼, 얘네가 뭘 한 만큼, 돈을 쓴 만큼 먹어야 되잖아. 먹는 비용, 그리고 더 먹은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이 사람들이 돈을 쓴 양이 돌을 움직이는 양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야. 그 돈을 쓴 양이 비례해서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서 폭발한 포지가 제임스 스페이더가 연기하는 포지가 탈출을 감행해요. 그리고 탈출을 감행해서 어떻게 보면은 걸려요. 머커스 이 영감탱이와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는 이 머커스 2세, 3세에게.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널브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누구한테 맞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지만 머커스예요. 근데 소설에서는 분명히 머커스고. 그래서 널브러진 채 잭 포지가 쓰러져 있어요. 정말 빈사 상태까지 의더 터진 거야. 탈출을 감행하다가. 그러고 나서 내쉬가 이 사람의 병원비를 대줘요. 병원비 차용증까지 다시 써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차용증을 보니까 어때? 또 플라워와 스톤이 또 그만큼의 빚을 진 거잖아요. 내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빚만큼 또 돌을 네가 남기라고, 네가 옮기라고 해요. 그리고 잭 포지는 사실 치료가 늦어져서 사망을 해요. 그리고 소설이 끝날까요? 아니요. 짐 내시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고 무슨 뜻에선지는 모르겠으나 끝까지 돌을 다 옮겨내요. 그래서 마침내 플라워와 스톤에게 있어서 오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책임을 플라워와 스톤이 역시 등장하진 않아요. 플라워와 스톤이 네가 그것을 옮긴 만큼의 양을 그리고 네가 책임감 있게 해준 양만큼의 그거를 보상금을 더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쉬는 그걸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 보상금도 필요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떠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떠나기 직전 날, 떠나기 전날에 머크스 부자 같아요. 머크스 부자와 술집에서 선술집에서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당구를 치고 그 장면도 마치 초반에 내쉬가 방랑을 했었던 그 모습과 비슷하게 유사하게끔 영화 말미에도 대꾸를 이루면서 묘사가 되거든요. 정말 일상이에요. 지옥에서 탈출해서 그 순간에서 탈출을 해서 그리고 그 탈출이 아니라 끝나서 그냥 당구를 치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냥 편안하게 펼쳐져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소설에서는 머커스 2세나 3세 하고만 차를 탄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상에서는 에밀 워시 2세와 3세까지 다 포함해서 셋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내시가 계속해서 미친 듯이 차를 몰기 시작을 해요. 마치 우연에 맡긴 듯이. 그냥 이 순간 자체를 우연에 맡긴 듯이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에밀 워시가 연기하는 머크스 영감탱이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공포를 느껴요. 통제만 하던 이 머크스 영감탱이는 그리고 내쉬는 차를 몰고 가면서 결과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들이박는 장면에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근데 소설에서는 내쉬가 살아남고 이 둘은 죽고 머커스
영감탱이가 2세, 3세는 죽고 폴 오스터가 연기하는 카메오가 잠깐 등장한다면 무슨 일이에요라고 하고 오스터가 연기하는 카메오 차 운전수가 내쉬를 태우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내쉬가 자살 내지는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하나의 그 운전대에 이 두 사람을 태웠다라는 거는 변동이 없거든요. 변함이 없는 결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소설과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음, 저는 사실은 포로스터가 가장 작가로서의 포로스터가 가장 두려워했고 인간인 포로스터가 가장 경외에 차면서도 두려워했던 것이 우연인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도 우연이 등장하는데 달의 궁전에서는 우연이라는 하나의 그 만남이 그리고 우연이라는 엇갈림이 삼부자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구조 속에서 펼쳐졌다면 거대한 괴물에서는 벤자민 삭스의 우발적인 살인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엮였던 어떤 지점의 사람과 어떤 사람을 그 반대편에 있던 어떤 사람을 연결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고리를 형성한 거라면 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작품에서는 우연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구조적인 형태로. 근데 이 우연의 음악에서는 정말 이 우연이 괴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플라워와 스톤이라고 하는 이 거부들의 입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 때도 숫자가 마치 로또처럼 복권처럼 당첨이 된 몇 번의 순간이 우리를 이러한 거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안에 미니어처 또 다른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거를 더욱더 강박적으로 꾸미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우연과 최상의 럭키, 운빨이 어떻게 뭉치고 어떻게 해서 똘똘 뭉쳐서 이런 식의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플라워와 스톤이라는 존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완벽한 최상의 우연이 인간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런 거를 아득히 뛰어넘는 어떤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잭 포지나 짐 내시가 아무리 포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초반에는 이겼잖아요. 확률을 분석하고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운다 손 치더라도 어떤 절대적인 우연이 마치 계시처럼 이 사람을 그 상대를 쪼개버린다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상황을 폴 오스터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아이작 아시모프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에서도 컴퓨터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컴퓨터는 그 대답의 대상을 과거의 지점에서 지금 질문이 된 시점에서 그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엔트로피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 지점은 항상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낭비 지점은 항상 분석 지점을 0.00001이라도 한 발자국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분석한 지점은 예측을 불허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작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잭 포지와 짐 내시는 끊임없이 분석을 해요. 여기서 내가 하면은 이기겠지. 여기서 하면 내가 이기겠지. 그런데 어떤 우연이 분석 지점 이전으로 넘어가서 끊임없이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은 분석은 우연의 순간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역설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킬레스가 한 발자국 가면 거북이는 더 한 발자국 가 있는 상태니까. 또 아킬레우스가 또 한 발자국 더 갔다라고 해서 그럼 거북이도 움직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은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킬레우스가 하는 것은 이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엔트로피와 엔트로피 이야기에서 컴퓨터가 엔트로피 그 낭비되는 지점을 이길 수 없는 거는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분석에 맞춰져 있는데 분석은 어느 한 지점 내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에서 어떤 한 지점을 강제적으로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멈춘 상태에서 멈춘 지점에서 과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흐르는 시간을 멈췄다라고 해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폴 오스터는 이 지점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외에 차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우연의 음악에서는 플라워와 스톤이라는 이 작자들은 이 우연의 절대적인 무차별성과 무구별성에서 완전히 뭐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잭 포지와 짐 내시는 이 두 플라워와 스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가 그런 부조리극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짐 내시가 자살 아닌 자살을 선택하는 그 장면에서 차를 멋대로 몰면서 속력을 내는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보면 어떤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그 지점에선 평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삶의 부조리한 본질을 내쉬는 느꼈다는 거죠. 잭 포지가 뭐 얘기가 끝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얘기만 하고 끝내면은 뭐 마무리 겸 잭 포지가 그렇게 죽었을 때 짐 내쉬의 선택이 사실은 묵묵히 그 빚을 상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답답하고 암울하면서도 부조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게 이 사람이 그렇게 분했더라면 플라워와 스톤에게 뭐야 복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짐 내시가 육체적인 노동을 노예와 같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내적인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은 폴 오스터가 우리에게 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뭐 몇몇 이렇게 사진 아닌 사진을 보면서 조금 이제 끝을 내보죠. 요거는 이제 포스터 같네요. 요건 포스터 같고, 요것도 포스터 같고. 영화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영화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노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포커 치는 장면인데 흑인 가정부는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굉장히 미국 남부를 떠오르게 하는 어, 모습이고 영화는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영화도 흥미롭게 봤고 소설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다만 조금 이제 저예산 영화 티는 좀 나서 조금 이제 소설을 읽을 때 느꼈던 그런 어떤 공허함이나 횡함 이런 거는 잘은 묘사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충분히 영화도 흥미로웠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포로스터의 우연의 음악 이렇게 또 포로스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뭐 즐겁게 봐주셨으면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은 저는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